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공포의 유령이 나옵니다. 2. 우크라이나가 구해졌습니다. 상 푸틴 대통령은 겁이 많고 겁이 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틴은 울고 있지만 젤렌스키는 웃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러시아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이 결정적인 공세를 성공시켰습니다. 전선의 모든 방향에서 크라이나군의 낭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정과는 동부전선 돈바스 지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검증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가 크라스노오리우카에서 동쪽으로 소폭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탈환 면적으로만 보면 큰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지 주민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2014년부터 돈바스에서 시작된 국지전이 러시아의 침략을 기점으로 전면전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크라스노리우카는 엄밀히 말해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부터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지역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적법한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니 탈환 면적을 떠나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곧 2014년부터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되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빼앗겼다는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크라스노오리우카는 돈바스 최대 도시이자 러시아가 세운 괴뢰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도네츠크에서 고작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세를 통해 러시아의 괴뢰국으로 입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쯤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이 괜히 욕심을 부리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만 않았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분리독립주의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돈바스 지역을 흡수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는 유로마이단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회의 분열을 조장했고 사실상 돈바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 가입 여론에 불이 붙었고 실제로 나토 가입을 위해 외교적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나토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목매어 있는 만큼 굳이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장 독일부터가 침략 초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48시간이면 망할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야 합니까?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침략을 결정하지만 않았어도 서방의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을 테고 돈바스는 결국 러시아의 괴뢰국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민스크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목전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한 전적이 있습니다. 크라스노오리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시작했다면 도네츠크 공방전이 벌어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도네츠크까지 탈환당한다면 가뜩이나 전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말전도에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푸틴의 러시아 내 장악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네츠크가 탈환당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전쟁 명분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최상의 경우 러시아 군부 내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러시아군의 쿠데타는 바그너 그룹의 그것과는 아예 규모부터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얼떨결에 최측근이던 프리고진에게 칼침을 맞고 바그너 그룹까지 해체해버린 푸틴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제31기계화 여단은 영상을 통해
도네츠크주 리브노피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스노오리우카만큼은 아니지만 리브노필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해당 지역은 주변에 고지가 있어 러시아의 점령 이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도 끝내 탈환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리브노필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데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대공세의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남부 전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의 상황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딱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노바카오카댐 붕괴 사건으로 일어난 대홍수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우크라이나군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급격하게 물어났던 드니프로 강의 수위가 다시 낮아지면서 넓은 모래벌판이 형성되었고 이 덕이 우크라이나군의 도하도 훨씬 쉬워진 건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마침내 도하에 성공해 헤르손 남부 다치를 탈환했습니다. 그동안 무차별 포격으로 도하에 연달아 실패한 탓에 자포리자주 방면 주공세에 의존해야 했던 헤르손주 탈환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만약 다치의 거점을 마련한 우크라이나군이 스러핀스크 탈환까지 성공한다면 안토노브스키 다리를 중심으로 헤르손주 탈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은 크림반도의 목전인데요. 2014년 강제 합병을 통해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크림반도까지 빼앗긴다면 러시아도 더 이상 전쟁을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회의적으로 변해가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고작 1박 2일의 짧은 쿠데타였지만 이로 인해 개박살난 푸틴의 카리스마는 상상 이상의 나비 효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탄약, 하이마스 탄약, 스팅어 대공 미사일, 브래들리 전투차 30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5대 등 5억 달러 한화 약 6,593억 원 규모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총 41번째 패키지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2조 7천억 원이 넘는 초대규모 지원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1년치 국방 예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부은 건데요. 규모가 규모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내임 덕에 도달한 만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도 감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일부 국회의원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바그너그룹의 쿠데타로 전쟁의 승기가 보이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선 당파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초월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의 여론조사 기관 이프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호의적인 편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아닌데요. 특히 덴마크는 아예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F-16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 예정이던 F-35A를 2025년 도입으로 2년 앞당기는 대신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던 F-16 30대를 우크라이나로 공여할 계획입니다. 또 호주는 지난 24일 약 290억 원 상당의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은 무장이 탑재되지 않은 정찰용 드론이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자폭 드론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군필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익숙하실 대한민국의 K311도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입니다. 헬기 다치, 3호톤 등으로 물리는 군용 트럭인데요. 뜬금없이 우리 군의 다치가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내막이 얽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용 장비가 마찬가지지만 K311 또한 민간 업체에서 개발 생산하고 이를 군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K311의 경우 생산업체인 기아에서 KM450이라는 명칭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EKM-450을 지난 2021년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가 군용 통신 차량으로 개조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전쟁으로 민에 파산하면서 얼떨결에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크라이나 정치인 세르이 프리툴라가 사들이면서 우리 군의 다찌 트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용으로 개조되어 전장에 투입할 예정이 된 건데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K311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무장병력 수송차량 보급단 바르스 6로 개량되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가 장갑을 부착한 덕에 7.62mm 소총탄까지 방어가 가능하도록 마개초되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다찌 트럭이 어떤 모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푸틴이 바그너그룹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 파견되어 있던 바그너그룹 용병들을 직접 통제하면서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러시아 외교차관은 최근 시리아를 직접 방문해 바그너그룹을 장악했고 러시아 외교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개인 경호를 맡고 있는 바그너그룹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그너그룹은 어디까지나 민간 용병 기업으로서 프리고진이 동수권을 쥐고 있었고 러시아 정부는 계약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러시아 군부로 바그너그룹을 흡수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푸틴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면피를 위해 바그너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는 걸 생각하면 쿠데타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그너그룹은 푸틴을 큰형님, 프리고진을 행동대장으로 둔 마피아 조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그너그룹은 단순히 러시아 정규군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대신 수행하는 무력 집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뒷세계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블랙 기업이었습니다. 바그너그룹은 마프리카, 중동 등 사회체제가 혼란스러운 정부에 접근해 군사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광물 채굴권 같은 불법적인 권리를 얻었는데요. 이를 이용해 수단에서 금을 캐내 러시아로 수출했고 중앙아프리카에서는 물법적으로 캐낸 다이아몬드를 UAE에 수출하는 등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푸틴이 민간 용병 기업에 불과한 바그너그룹의 권력을 군부에 버금갈 정도로 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자금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에 투입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쿠데타를 계기로 푸틴이 바그너그룹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장기전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텐데요. 이 때문에 푸틴이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바그너그룹을 통제하기 위해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푸틴의 카리스마는 빛이 발했고 여기에 아주 작은 계기만 더해진다면 러시아 내부 분열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이틀 연속 크렘린에서 면서를 진행했습니다. 전쟁 이후 대단히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푸틴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의 나팔수들조차 푸틴을 비난하고 국민들은 망명을 위해 떠나는 프리고진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를 환영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전쟁의 끝이 러시아의 균열로부터 시작될지. 이번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KF-21과 F-16V의 정면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세대 스텔스기가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6V 생산 라인은 미군이 도입을 망설이면서 폐쇄의 기로에 놓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그파이트가 유효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4세대 4.5세대기의 중요성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KF-21은 졸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V와 밤산 시장 석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16V가 부활하게 된 이유부터 KF-21과의 정면 대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의 현대전은 제한전으로서 한정된 공격 수단과 전장에서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보다 성능 우위를 선점한 최첨단의 신개념 무기 체계 한두 개가 전황을 뒤집기도 쉬웠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전면전, 총력전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전면전 상황에서 운용삼의 제약이 많은 하이엔드급 5세대 스텔스기의 중요성도 빛이 바래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처럼 활약할 수 있는 미들급의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으로 F-16에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16은 미국 공군 공중 전력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최대 35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F-16의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미국 전투기 기본 무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사이드와인더가 탑재되었다면 기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미군 전투기라는 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F-22가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할 때 사용한 것도 바로 이 AIM-9X 사이드와인더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16CD부터는 JDAM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GBU-54LJDAM은 레이저 유도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 JDAM의 약점으로 지목받던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에 F-16은 최전선에서 지상군 화력 지원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탄도 미사일 공격의 사전 차단에도 효율적입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16은 전 세계 30개국, NATO 내 8개국에서 운용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의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러니 우크라이나도 이곳저곳에서 운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도 있고 정비 부품까지 변통할 수 있는 F-16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F-16을 보유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양 혹은 재판매를 하려 해도 수출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나름대로 방산 시장 점유율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지원을 망설인 것처럼 과연 F-16의 빈자리를 F-35나 동급의 전투기로 채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 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전투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폴란드 등을 이용해 전차를 지원하도록 독일을 압박했다가 자승자박에 당한 꼴인데요. 이에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근의 장갑 차량, 전차 지원 발표와 같이 F-16 전투기도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호응하여 분위기를 이끌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F-16의 생산 라인을 철수하려 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 적성국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접근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를 확인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는 배경에도 이런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인 점이 큰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처럼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4세대, 4.5세대기가 자랑하는 WVR, 통칭 도그파이트와 같은 공중기동전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는데요. 미국 또한 이로 인해 F-35 생산을 주력으로 삼았고 F-16 추가 도입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F-16 생산 라인 폐쇄까지 염두에 두었던 건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5세대 전투기만으로 공중우세가 달성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스텔스 전투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특성인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내부 무장창에는 단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고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 영공에서 적 전투기의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능력을 위해 최소 무장만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성과 무장 탑재력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근접 기동전의 경우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4세대 4.5세대기가 5세대기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회율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형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실제로 F-16은 추중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3만 피트 기준으로 F-21을 제외하면 가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게다가 상대국의 방공망이 낡은 경우 스텔스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전 포드로 교란하고 충분히 폭격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4세대 전투기가 더 경제적이고 내부 잠착 무장을 활용한 대규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종래의 5세대 전투기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F-16V처럼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5세대 전투기는 가동률도 떨어지고 운영 유지비가 4.5세대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등 F-16이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최근 복자기 형상으로 개발되었던 KF-21의 시 제4호기와 6호기에 적용되는 무기 플랫폼이 마침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는 복자 전투기는 각종 무기 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는 만큼 단자형에 비해서 훨씬 폭 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KF-21의 복자형은 어떤 무기 체계를 운용하게 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적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 데다가 심지어 계획 단계도 아니고 개발 완료에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가른 뒤로 KF-2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만들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기왕 재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보자는 것이었죠. 물론 KF-21의 제작사인 KAI도 KF-2100을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군과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KAI가 노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호환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KAI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그리고 KAI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편대인데요. KF-21 한 대가 서너 대의 무인 전투기 KUS-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 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들을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편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 편대의 효과인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서너 대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임에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 관제소, 유인기, AI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제어 불능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모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력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의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탑재해 마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운비가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검증이 되면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베드 기체 KT-1 운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A-52AH, 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US-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모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KUS-LW의 모형 뒤에 LW에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오리 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 X는 KUS-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기였고 동체 전체가 곧 날개인 전입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입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 X가 KUS-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시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KUS-FC의 운용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 항공기로 다목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 작전, 무인기 단일 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KUS-LW 대비 훨씬 더 폭 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KUS-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입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램과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KUS-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에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MUAV도 개발했습니다. KUS-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KUS-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와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지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오 가칭 전술급 유도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US-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KUS-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KUS-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KUS-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롬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형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놓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함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튀르키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산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와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과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 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 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압도적인 품질과 성능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감히 타국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